저기요,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아니요, 여긴 저희 집인데요.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요. 아니에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여기서 내가 살았다고요. 내 방도 있고, 내 옷도 있고, 전 주인분이 남자분이셨어요. 가족은 아니신가 봐요.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다 저희 이름이에요. 죄송하지만 확인해 보세요. 그 말에 내 다리가 툭 풀렸어요. 그대로 캐리어를 짚고 쪼그려 앉았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입력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며느리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입력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저는 엉금엉금 기어서 아파트 비상구 계단 옆벽에 몸을 기대며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72살 최영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3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병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하늘만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죠. 병간호에 지친 날들이 계속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라도 힘을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며느리가 제가 고생한다고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네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일했어요. 지금이야 몸이 많이 느려졌지만 한때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법 일 좀 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서류 뭉치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와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남편도 저 못지않게 성실한 사람이었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서로의 고단함을 말없이 알아주는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투잡을 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힘을 합쳐 지금 아파트를 마련했을 땐 정말 온 세상을 얻은 듯 뿌듯했어요. 작은 평수였지만 대출금 없는 우리만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낡았지만 주변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값은 서너 배 올라 있었습니다. 그땐 뭐든 참 좋았죠. 가족이란 이름 아래 똘똘 뭉쳐서 별건 없어도 같이 웃고 울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설 명절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윷놀이를 하고 여름 휴가 때는 계곡으로 떠나 발을 담그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소박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했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디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먹구름이 드리우고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이더군요. 남편이 쓰러진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창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원 침대 신세를 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곧 회복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조금만 더 힘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야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세월이 멈춘 듯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하루하루가 참 지쳤어요. 희망은 점점 옅어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을 쓰기엔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의 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지켜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들렀고 남편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은
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 만큼 녹초가 되었죠.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아팠지만 남편의 희미한 미소 한 번에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새벽에도 남편의 기침소리에 잠이 깨어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 삶은 오로지 남편의 간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와 지친 몸으로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가까이 살고 있는 며느리 수영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다 주더군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수영이가 제 옆 식탁에 나란히 앉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요? 이젠 병간호도 지치셨을 텐데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어차피 어머니 집 팔고 저희 돈이랑 합치면 40평대 이상으로도 갈 수 있어요. 방도 넉넉하고 손주 방도 만들고요. 처음엔 뜨악했죠. 이게 무슨 소린가?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식 집에 왜 얹혀 살며 불편해야 하나 싶었어요. 게다가 이 집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 일궈낸 결실이었거든요.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우리 부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집을 팔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이 또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피로와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대로 고생만 하다가 이대로 늙어가도 되는 건가 싶고 누가 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매일 밤 혼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엄습하던 쓸쓸함, 남편의 병원비와 간병으로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며느리의 제안과 겹쳐지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시원한 샘물을 건네는 듯한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딸은 저에게 언제나 가장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은 딸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가족이랑 산다고 외로움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마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말이 참 묘하게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딸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이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싶었어요. 설마 내 자식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실망시키겠어? 하는 순진한 믿음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제 신념이 딸의 경고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에도 며느리는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거 너무 부담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어머니께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스르륵 무너졌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오랜 외로움과 고단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며느리의 이 한마디는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결심했죠. 며느리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남편의 앙상한 손을 잡고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랑 같이 살자네. 당신이랑 우리 둘이 피땀 흘려 모은 이 집, 이젠 우리 자식한테 맡겨도 되겠지. 당신은 못 들어봤지만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어머니, 저희 가족이잖아요, 라고.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일군 건데, 이제는 당신 아들이 그 책임을 이어받는 게 맞겠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지만, 저는 그의 침묵이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 번 더 쓰다듬고,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내놓고 며칠 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매매 대금 9억 원 전액을 며느리에게 송금했어요.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쪽에서 2억 정도 보태 11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게 됐죠. 번듯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물론 명의는 아들 성철이 앞으로 했고요. 처음엔 고민도 됐습니다. 제 평생의 자산인데 아들 명의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대출 문제도 있고 서류 처리도 복잡하니까 그냥 아들 이름으로 할게요. 어머니 돈 들어간 거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그래, 믿자. 이게 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지 싶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는 순진한 생각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기대는 거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족에게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 새로 장만한 아들네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어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남편이 직접 만든 목공예품,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이게 다 효도지, 이게 다 나에 대한 사랑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에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말과 미소를 떠올리며 저는 불안감을 애써 지웠습니다. 이제는 간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며느리 수영이가 직접 삼계탕을 끓여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국물에 잘 익은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사는 기념으로 몸보신부터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괜히 찡했어요. 뜨끈한 국물에 정성스레 익힌 닭을 떠먹으면서 그래,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따뜻한 음식이 뱃속을 채우는 것처럼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데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병원도 내가 다녀올게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30년 넘게 아이 키우고 남편 챙기고 이젠 병간호까지 하느라 쭈그러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그래도 이젠 나 혼자서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며칠 아들이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낮잠을 자기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쉬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고, 내 자식들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가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더니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떠났어요. 그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뛰는 순간을 보며 제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 끝에 서서 차디찬 발을 만지작거리며 여보 나 이제 누구랑 살아야 하냐?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성철과 수영이, 딸 성희까지 모여 남편의 마지막을 배웅했는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죠. 조의금 문제였습니다. 딸 성희랑 제가 정산을 하려는데 수영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조의금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식사비랑 장례 비용도 다 저희 카드로 냈거든요. 그 말투가 묘했어요. 마치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해결해 준다는 듯 생색내는 듯한 뉘앙스. 사실 조의금이라는 게 그리 큰 금액도 아니었고 가족의 지인들이 틀리기에 그걸 생각해서 나누고 장례 비용은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챙기겠다는 말을 듣는데 어딘가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성희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말다툼을 하긴 싫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모습은 남편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아침엔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애들 아빠 새벽까지 야근하고 잤는데 애도 깨잖아요. 깜짝 놀라 청소기를 멈췄어요. 제 손에 들린 청소기가 마치 거대한 흉기라도 된 듯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왔죠. 새벽부터 부지런을 떤 제가 오히려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이 집이 정말 내 집인가 하는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턴 방문을 열 때도 살살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TV 볼 때도 볼륨을 낮춰야 했지요. 거실에 나가서도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보태 들어와 있는 집인데 마치 없는 듯 조용히 살아야 했어요. 제 방으로 숨어들어 나오지 않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며칠 뒤엔 손주 등하원을 깜빡했어요. 그날따라 남편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쳐서 정신이 몽롱했던 탓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화가 난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8시 반까지 애 데려다 주셔야죠. 오늘 늦어서 선생님께 전화까지 왔잖아요. 저는 미안해, 오늘은 내가 밤새 잠을 설쳐서 하고 조용히 사과했지만 그날따라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아이를 돌보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취급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 충격에 손주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주 눈치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눈만 마주쳐도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를 다그치게 됐어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할까봐, 며느리에게 또 혼이 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내밀며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번 달 공과금 좀 부탁드릴게요. 가스비랑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네요. 응? 내가 내야 해? 순간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같이 사시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같이 살자고 해서 내 집 팔아 돈 보태서 산 집인데 왜 이 집에 방 하나 얻어서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집은 명백히 제가 돈을 보태서 마련한 집인데 어째서 제가 공과금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제 돈이 들어간 집에 저는 새 들어 사는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칠순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가족 모두가 모여 성대하게 축하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고 방 안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조용한 게 이상해서 복도로 나왔는데 성철이한테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엄마, 우리 여행 좀 다녀올게. 애 엄마랑 애가 요즘 너무 답답해해서 다음에 시간 내서 식사해요. 며느리랑 애가 답답해해서 저를 두고 여행을 갔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순인데 가족이 없어요. 그날이 제 생일인 줄 다들 잊었나 싶었어요. 절망감과 함께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짐짝 취급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 성희가 오후에 케이크 하나 들고 왔어요. 촛불 하나가 외롭게 반짝이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말에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힘드시겠네. 그래도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딸의 다독임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며느리가 책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칠순 때 아무것도 못 챙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중국 백두산 어때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대요. 이제 와서 칠순인데 나 혼자 보내겠다고? 처음엔 됐어. 난 그런 거 안 가도 되라고 하려다 그날따라 너무 허탈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가씨랑 같이 다녀오세요. 여행 경비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진짜 기분 전환도 되실 거예요. 그 말이 왠지 낯설었어요. 그 웃음도 어딘가 연극 같았어요. 마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려는 듯한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거부할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희한테 전화로 물었어요. 예, 내 올케가 여행 보내준대. 너도 같이 갈래? 엄마 가자. 엄마 요즘 너무 속 끓였잖아. 우리 그냥 며칠 쉬다 와요. 백두산 가서 눈 밟고 사진도 찍고. 그래,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결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중국 백두산 7박 8일. 생전 처음 외국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낯선 하늘을 보는데 성희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참았잖아. 재미있게 놀다 가요. 그래, 이제는 나를 챙겨도 되겠지. 백두산은 정말 멋졌어요. 하늘이 너무 맑아서 숨을 들이마시면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 돌아가면 고맙다고 말하자. 나도 너무 예민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성희와 함께 웃으며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백두산의 맑은 공기처럼 제 마음도 조금은 정화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피곤했지만 묘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성희가 제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 끌면서 말했죠. 엄마, 피곤하죠? 택시 불렀어요. 지하철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이, 뭐 이 정도야 그래도 기분 좋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중국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성이랑 눈 위에서 찍은 사진.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고 성이가 엄마, 이제 엄마만 위해 살아야지 했을 때 그 말이 뇌리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막연한 희망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잘못 눌렀나? 다시 눌렀어요. 세 번째,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지막 자리를 누르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끝에 힘이 빠졌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다리가 덜덜 떨렸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휘청거렸죠.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건 낯선 여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낯선 옷차림, 낯선 표정. 낯선 사람이 내 집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가 물었어요. 저기요, 누구세요? 저는 말이 막혀서 입이 마르고 혀가 굳어 어버버하며 겨우 말했어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듯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니요, 여긴 저희 집인데요.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심장이 둥둥 뛰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여기서 내가 살았다고요. 내 방도 있고 내 옷도 있고. 횡설수설하는 저를 보며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전 주인분이 남자분이셨어요. 가족은 아니신가 봐요?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다 저희 이름이에요. 죄송하지만 확인해 보세요. 그 말에 내 다리가 툭 풀렸어요. 그대로 캐리어를 짚고 쪼그려 앉았어요. 등에서 땀이 쏟아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으로 산 집인데 남편이 세상 떠난 뒤 그나마 삶의 울타리였던 집이었는데 왜 지금 문 밖에서 그 집을 두드리고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입력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뒷목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앞이 다시 흐려졌고 귀에서는 삐삐하는 기계음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시 며느리 수영이 번호를 눌렀어요. 입력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아파트 비상구 계단 옆 벽에 몸을 기대며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렀고 가슴은 마치 주먹으로 세게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겨우겨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성희야, 집이 없어졌어. 우리 집 다른 사람이 산대. 내가 지금 문 앞에서 쫓겨났어. 제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뒤섞여 나왔습니다. 성희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해요. 딸의 목소리에도 다급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겨우 택시를 잡아 탔는데 손은 덜덜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선 온갖 말이 맴돌았어요. 혹시 이게 꿈인가? 아니, 내가 잘못 왔나? 아니야, 아니야. 그 집은 내가 산 집이었잖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성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 주저앉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닥만 바라봤어요. 성희가 제 팔을 붙잡고 부르는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낯선 여자가 내 방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방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 말이 귓가를 때리고 또 때렸어요. 식은땀에 옷이 젖어 잠에서 깼을 땐 제 손이 꽉 쥐어진 채였어요. 어금니가 꽉 물려 있었고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지독한 분노와 함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휴가를 낸 성희와 함께 그 집을 중개한 부동산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우리를 보며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아드님이 주인이셨어요. 지난주에 매매 완료됐고 명예 이전도 마무리됐습니다. 뭐라고요? 성희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약서 복사본 있어요? 매도인은 직접 왔나요?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내 아드님이 본인이 집주인이라며 와서 서류도 다 작성하고 잔금도 받으셨어요. 세금까지 본인이 냈고요. 성희가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짚고 서 있었어요. 제 손을 꽉 잡더니 엄마 들었지? 오빠가 집 한 거야. 엄마 몰래. 그 돈 오빠 계좌로 다 들어간 거라고. 성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저 내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느낌.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가 멍하고 심장이 점점 느려지는 느낌.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이 한순간에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날 밤 딸 성희가 말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이상해. 너무 수상해. 분명히 오빠랑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엄마 집 팔고 나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기들 주소도 안 알려주고. 이건 뭔가 꾸민 게 분명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서 주민등록지 주소지 찾아갈 수 있어. 엄마, 나 믿어줘.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성희의 확고한 눈빛에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딸만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희는 여느 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성희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구청에 들러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그 안에 적힌 아들 성철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추적해 봤대요.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이 새로 이사한 곳이었습니다. 성희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갔고 경비실의 문의에 호수를 확인하고 벨을 눌렀어요. 초조한 몇 분이 흐른 뒤 한참 후에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성희를 보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며느리 눈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까지 어떻게?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고 합니다. 성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랑 나 여행 보내놓고 집 팔고 이사했대요.
핸드폰 번호도 다 바뀌었던데? 그때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대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영혼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새 폰 사고 번호도 바뀌었는데 연락처 복구를 못해서. 그 말을 듣고 성희는 이를 악물었대요.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졌다고요. 집에 낯선 사람이 살고 있고 엄마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성희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작게, 정말 작게 말했다고 해요. 마치 땅으로 기어 들어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애들 아빠랑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룸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 말에 성희는 눈이 뒤집혀서 말했대요. 목소리는 복도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엄마를 원룸에 혼자 모시겠다고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 아파트 판돈 다 넣은 그 집을 팔고선. 며느리는 그제야 손사래를 치며 말했대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도 상황이 좀, 새 집도 대출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대요.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효도 여행 보내놓고 조용히 집 팔고 번호 바꾸고 이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원룸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게나 돈이 필요했으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동자만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을 겁니다. 성희는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 앉아서 울면서 말했어요. 눈물은 뜨거웠지만 제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엄마, 다 계획된 일이었어. 폰을 잃어버린 것도 거짓말이야. 엄마를 원룸에 넣을 생각이었대. 진짜 너무해, 너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도 가족 간의 다툼도 아니었어요. 이건 제 삶을 통째로 빼앗기고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계획된 배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묵직한 어둠 속에서 제가 아들한테 줬던 통장, 복사본, 계약 당시 문자, 사진, 입금 내역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다시 되짚었어요. 단 하나의 증거라도 놓칠세라 흐릿한 기억들을 붙잡고 또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예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시절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 울면서 말했죠. 형제한테 속았어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 명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대표님이 조용히 말했었어요. 그런 일은 흔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 귀에 쨍하게 울렸어요. 그래, 이럴 땐 소송밖에 답이 없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들고 오더니 제 옆에 앉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정했어? 이대로 덮을 수 없어.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야. 이건 사기야. 성희의 말에는 저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불의에 대한 강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변호사 만나자.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 명의가 아니라고 나를 쫓아낸 것에 대해 그냥 두진 않을 거야. 그렇게는 못해.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우린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변호사 앞에 앉아 목이 메이는 걸 겨우 참으며 말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저 제 돈으로 집을 샀는데 아들 명의로 했어요. 근데 며느리와 짜고 제가 여행 간 사이 집을 팔고 사라졌어요. 지금은 번호도 바뀌었고 집엔 낯선 사람이 살고 있고요. 변호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가 들고 간 입금 내역과 당시 계약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살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어머님 명의로 입금한 내역이 있고 정황상 계획된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아들과 며느리 통장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분노가 터졌어요. 가압류해 주세요. 아들 통장, 며느리 통장, 모두 묶어버려요. 저를 거리로 내 몸값을 똑똑히 치르게 해야죠.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가압류 인용됐습니다. 아파트, 상대 통장 2개, 가압류 완료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날 며칠 내 몸에 눌러앉았던 돌덩이 같은 감정이 턱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억눌렸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됐다 하고 속삭였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차갑게 가라앉았던 제 마음을 다시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송은 너무 심해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아이 학교도 옮겨야 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비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제가 백두산 눈밭에서 성이랑 웃고 있을 때 이 인간들은 내 인생을 팔아치우고 자기들 행복 챙겼잖아요. 이제 와서 힘들다고 제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후회가 진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숨이 잔뜩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세게 쥐었어요. 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왜 그랬어? 왜 내가 없는 사이 집을 팔아? 왜 번호를 바꿔? 내가 돌아왔을 땐 낯선 여자가 내 집에서 날 밀어냈는데 이게 미안하단 말로 끝나?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얄미웠어요.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아무 말 없이 숨만 쉬는 모습에서 저는 제 아들의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넌 나를 원룸으로 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 제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이 목소리에 실려 나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성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저는 차갑게 잘랐어요. 그래, 너희는 몰랐겠지. 엄마가 바보처럼 사인만 하고 돈만 주고 고맙단 말 한마디 들으려고 70년을 살았단 걸
너희는 몰랐을 거야. 이제라도 알아. 엄마는 더 이상 너희의 호구가 아니야. 그날 밤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울었는지 아니면 절망에 빠졌는지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이 집에서 나가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서울 외객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학교도 전학 가야 하고요. 성철 씨 출퇴근만 해도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이제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니,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나처럼 무력하게 당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어른이 더는 없어야 하니까. 이는 단지 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을 다른 노인들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몇 달 뒤 판결문이 제 손에 쥐어졌어요. 부당이득 인정, 손해배상 일부 포함. 제가 송금한 금액 전액,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저지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총 9억 원 이상이 제 계좌로 돌아왔어요. 변호사는 웃으며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결국 어머님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성희가 사는 용인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성희 이름으로요. 신축 아파트라 햇살이 잘 들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딸과 저는 함께 집을 꾸미고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내가 가져. 나는 내 곁에서 조용히 살다가 언젠가 눈 감으면 그때는 내 집이야. 성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난 필요 없어. 난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딸의 진심 어린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이건 엄마 마음이야. 하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중 1억 원은 딸에게 따로 줬어요. 이건 너한테 주는 고마움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 길에 있었어. 딸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내몰았는지, 그 배신이 내 가슴을 어떻게 찢었는지 절대 잊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가 좁고 낡은 구축 아파트에서 왕복 4시간씩 걸리는 출퇴근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제 곁에 없지만,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버렸지만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